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도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그때는 내 강연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다 나눠줬어요. 맞아요. 그 당시 비트코인이 3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했고,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게 10년 후에 만족할 겁니다. 500배. ICO를 합법적으로 아주 최초로 성공해내신 그 자체가 대단히 큰 희망을 줍니다. 앞으로 한 2년 내에 8만 불까지 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10,000불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8만 불이죠. 대표님,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가 높고, 그런데 2015년이면 벌써 지금 꽤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 주기로 보면 박 대표님으로서는 61, 60세가 넘으신, 만 60세. 그때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때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그때 비탈리 부테린이 19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의 차이지. 네. 10대 후반 20대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 당시.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블록체인 분야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2012년도에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써요. 네, 혁신하라 한국경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책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현상, 경제현상, 정치현상을 자연과학적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아주 황당한 꿈을 꾸고 한 30년간 연구한 거를 책으로 만든 게 혁신하라 한국경제고, 혁신하라 한국경제, 그다음에 블랙오션. 네, 그 두 가지 책을 썼는데, 그때 내가 내린 결론 중에 뭐냐면, 결국은 인간 세상이라는 게 뭐 정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집단이 어떻게 슬기로운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은데 중구난방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한 사람이 다 결정해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고. 또 기업은 또 뭐 하나 결정하면 그걸로 또 가야 되니까 약간의 독재적인 성격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버넌스 이슈라는 문제잖아요. 거버넌스가 원래 라틴 말로 쿠버네티스라고 배를 돌리는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뭐 100명, 1000명이 타 있지만 결국은 키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잖아요. 방향을. 어느 항구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와요. 쿠버네티스에서. 그러니까 집단 의사결정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뭐 많잖아요. ESG에서 거버넌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버먼트,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뭐 협치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또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협치.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면 나라 망하고, 그건 착취 국가가 되고, 국민 뜻을 잘 조화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정치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이제 천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번테크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거버넌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도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이런 그걸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직접 민주제를 이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원래 전통의 화박제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숙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국가가 공평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숙의 민주주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델리크라시야. 델리버러티브 데모크라시. 델리버러티브는 숙의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토론해갖고 가급적 합치되는 의견을 도달하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잘 된다. 그래서 델리크라시라고 하는 일종의 인터넷 솔루션을 가지고 일종의 정치 플랫폼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토론하고 뭐 투표하고 뭐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를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던 차에 우연히 2015년도 여름에 절 자매 알던 후배가 와서 블록체인 사업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블록체인이 뭐지? 잠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새롭고 제 호기심을 이제 자극했죠. 네. 게다가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번테크하고 궁합이 딱 맞는 거야. 네. 탈중앙화된 어떤 그 의사결정 시스템.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때 강의도 하셨어요. 그 이태원에서. 많이 했죠. 네. 그거 설립하고 나서 그때는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거의 없었죠.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했지. 네.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 모여갖고 정보를 얻을 데도 없어. 책도 딱 한 권 있고 네. 거래소는 딱 코빗이라는 거 하나 있었고 근데 그때가 2016년도니까 근데 회사 설립은 2015년 말이에요. 2016년도에 이제 또 약간 엔젤 투자도 받고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첫 번째 우리가 납품한 게 그 데일리 크라시를 안철수 대표고 천정배 대표가 네. 공동 대표할 때 네. 안철수 대표는 나하고 뭐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했고 네. 이제 정당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정당에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이제 참여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거기서 여론조사하고 투표하는 시대에 투명하게 공평하게. 네. 그래서 이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는 정치 사람들 당원을 모아라.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아들으시잖아.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그쪽 전문가예요. 그럼요. 네. 또 천정배 대표도 그걸 또 오케이 하시더라고. 네. 그래갖고 지금 김영환 의원이 그때 사무총장 하셨는데 또 김영환 의원이 또 사인해줘갖고 꽤 1억 가까운 돈을 받고 납품을 했어요. 네.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태경 의원도 그때 그쪽에. 그러니까 아마 정당이 달랐을 거예요. 네. 당이 워낙 집약 출신이 있었으니까. 그때 남경필 의원이 굉장히 경기도지사께서 이제 블록체인을 되게 좋아하셨죠. 네네. 거기도 내가 많이 강연 다녔는데 어쨌든 2016년도에 이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죠. 이태원에서 주로 하시고 국회 가서도 많이 하셨어요. 국회에서도 했고 네. 지금도 뭐 유튜브 보면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뭐 대기업 LG 같은 데서 내가 2번인가 3번 했고 1시간 네. 반짜리.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네. 재밌는 건 지금도 보면 그때는 내 강연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다 나눠줬어요. 맞아요. 그때 5불 내지 10불씩. 네, 그 강연장에 다 나와. 네네. 왜냐면 실제로 안 해보면 감이 안 잡히거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냥 QR코드로 뭐 2분 안에 돈이 왔다 갔다 해. 지갑을 즉석에서 계산하게 하고 그 지갑으로 보내주죠. 그 지갑 안 해줘. 그리고 자기들끼리 보내보라고. 네네. 그 강의 시간이 1시간이면 10분은 그거래. 네네. 그러면 아주 쏙쏙 알아들어. 실감이 나죠. 네. 자기네 학교에서 내가 하지 않았나? 네네네. 그걸 무지 많이 했어요. 내가 네. 강의를 그때 많이 다녔으니까. 네네. 한 몇백 명, 한 1000명 가까이 보내주는지 몰라. 근데 그때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연락 와. 네. 그때 10불 주셨는데 지금 2000불 됐어요. 200배 올랐어요. 근데 고맙다는 사람도 있지만 날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때 사라고 하지 그랬냐고. 그때 사라고 세게 얘기 안 했다고. 그랬으면 자기 지금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네. 사실은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대방들이 그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네.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뭐 강연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 비트코인이 30만 원, 뭐 50만 원 왔다 갔다 했고 그 당시 그 비트코인의 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조 됐어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게 10년 후에 만조 갈 겁니다. 500배. 그때 2조쯤 아니었나요? 20조였나요? 15빌리언. 네. 20빌리언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 500배 늘어날 거다. 네. 그래갖고 비트코인이 그 중에 상당히 차지할 거고 나머지가 또 500조가 차지할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니까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나는 여기에 뛰어들 테니까 당신들은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하시오. 그렇게 홍보하고 다녔죠. 네. 그러니까 난 분명히 500배 올라간다고 얘기한 거야 그때. 네. 근데 지금 이미 300배 올랐거든. 거의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때 지금처럼 뭐 200배 올라가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제가 그때 일종의 예언을 하고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논리까지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2016년도에 강연한 걸 보면 틀린 말이 없어. 그것도 아직도 바이블이에요. 근데 그걸 무지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 몇십만 명이 봤어요. 네. 그 중에 상당수는 다단계 하는 사람도 봤고 젊은 사람들 블록체인 암호화폐 입문하면 그 동영상을 본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6년도에
백서를 쓰고, 아, 이게 ICO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 있구나. ICO는 IPO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ICO는 화폐를 발행해갖고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에, 근데 주식은 안 줘도 돼. 암호화폐를 주면 돼.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오면 또 돈을 더블로 벌어. 너무나 환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국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었죠. 국내 내 최초니까. 네네. 블록체인 OS. 블록체인도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래서 BOS 코인 이름도 네네. 힘이 있잖아. 네. 백서도 내가 상당히 잘 썼어요. 그 안에 성공적인 게 너댓 개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이 성공했고, 뭐 그 전에 내가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코스모스가 했고 ICO를, 내가 포스코인하고 조금 있다가 테조스가 했는데, 어쨌든 규모가 그때 6,900개를 이제 17시간에 모았는데 지금으로 치면 5,000억이죠. 네네. 그 전에 좀 프리 IC로 모은 것까지 해서 10,000개를 모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네. 전 세계 막 한 50개국에서 대단한 4,000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렇게 아주 정통하게 오소독스하게 한 건 그 후에도 별로 없어요. 그날 하루 2017년 5월 10일 그날 하루에 걷어들인 그 비트코인이 시세를 우리 한화 기준으로 보면 157억 원 정도. 그 정도 됐죠. 예. 그날.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당일에 모여진 게 6,900개. 네, 그렇죠. 예. 정말 대단했죠. 네. 예. 그게 대단했던 이유가 내가 쓴 백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썼지만, 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 정도면 세계 수준이다. 그 다음에 영어로 프로모션을 잘했어요. 주로 대부분 영어로 이제 강연도 하고, 뭐 전문가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아주 세계적인 그 코인, 암호화폐 코인의 그 코멘테이터들하고 인터뷰도 우리 아들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강연 다니면서 이제 홍보하고. 근데 어쨌든 근데 국내는 너무 기반이 없어갖고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딱 첫날 성공하니까 이게 큰 뉴스가 된 거예요. 빅뉴스. 그랬죠. 네. 한국에서도 ICO를 할 수 있네? 암호화폐가 이거 새로운 길이 있네? 또 그러고 이제 그때 뭐 가격이 막 150만 원 하다가 300만 원,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올라갔죠. 17년도 말에는 막 2,5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17년 1월에 한 100만 원 하던 게 말에 막 2,5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훅 올 거야. 네. 그래서 이제 ICO가 막 ICO가 이제 본물 엄청나게 본물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어디죠? 뭐 메디블록도 했고 그 전에는 아이콘도 했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본물처럼 몇백 개 했죠. 그러다 갑자기 그 같은 해인데 2017년 가을에 그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 출신의 그 법무장관이 ICO에 철퇴를 내려가지고 맞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합법적인 ICO가 국내에서는 금지당해버리는 그런 거래소는 문 닫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어쨌든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ICO를 해갖고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 바람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한국이 꽤 선진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특히 디파이 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그런 길을 내가 좀 선도했다? 네. 뭐 그런 자부심도 좀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그 박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업으로 투신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전 세계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그 투자 기회를 찾아서 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거의 감을 못 잡고 뒤쳐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성공 사례를 보여준 거죠. 네. 그 ICO를 합법적으로 아주 최초로 성공해내신 것 그 자체가 대단히 그 큰 희망을 준 그런 스위스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법인 설립하고 재단 제대로 설립하고 스위스 사람 넣고 뭐 그다음에 백서 설계를 제대로 하고 진짜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를 했죠. 묘하게도 그 당시에 블록체인 그 법인을 스위스에서 만드는 게 아주 그 기본처럼 여겨졌는데 그 주쿠주에 마침 그 스위스 사업가 친구분이 계셔서 그것도 해내실 수 있었잖아요. 서지 꼬마롬이라고 내가 10년 전부터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가 이제 LED 관련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좀 관여했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북한 사업도 해. 그래서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제가 오늘의 내일로 이렇게 점들이 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 대표님 경우도 그 점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아드님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꼭 백서 쓰실 때 아드님도 참여하셨고 또 외국인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걸 갖다 그 두 아드님들이 그렇죠. 아주 영특하고 그 논리체계 아주 분명한 분들이어서 너무너무 사업에 잘 기여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걔네들은 이제 초등학교는 미국서 다니고 중학교는 한국서 다니고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해서 한국 교육에 잘 적응을 못 해갖고 고등학교 대학은 영국에서 다녔으니까 영어는 뭐 퍼펙트하게 하죠.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셨고. 그래는 이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직장 생활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약간 은근히 이렇게 권했지.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만드셨던 그 핑거에도 그 큰아드님이 그렇죠. 거기 가서 일을 했죠. 거기서 배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박 대표님이 만든 회사에 그 CTO였던 사람이 박윤수 대표가 거기 대표가 돼서 승계하고 또 그 박윤수 대표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중에 박 대표님의 아드님이 그 핑거에 가서 또 일을 갖다 배우면서 또 훈련받았죠. 트레이닝 받고 아주 그 이어지고 선순환이 다 느껴집니다. 지금 그 소위 이제 아직도 그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이 소셜 미디어에 그 브런치인가요? 거기에 이제 또 글을 대단히 잘 쓰신 글을 여러 남기셨는데 거기 예언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2019년도 초인가? 그때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 원까지 갔다가 2018년도부터 쭉 밀려갖고 2,5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떨어져요. 최저점 한 400만 원, 36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500만 2018년 12월, 2019년 1월 그렇죠. 그때 아주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했죠. 그렇죠. 절망하죠.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고 1,0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시점에 나한테 자꾸 사람들이 전화 와. 어떻게 되는 거냐.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냐. 이러다 망하는 거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재 가치 없으니까. 뭘 근거로 비트코인이 있다고 선전해 왔냐. 당신 말한 거 책임질 수 있지. 당신 말 믿고 비트코인 샀는데. 전화가 여러 번 나와서 제가 글을 하나 썼죠. 지금도 나옵니다. 브런치에 보면 박창기 비트코인 가격의 이론적 전망이라는 글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때가 이제 1,000만 원 할 때인데 마무리쯤 됐죠. 수학적 모델, 스퀘어시티 모델이라고 그래갖고 희귀성 모델을 이제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 모델을 이용해갖고 비트코인의 원리와 금과 은과 똑같은 원리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일종의 가설이죠. 근데 가설이 다 맞는 거야. 비트코인의 과거 10년간의 가격과 현재 금의 가격과 현재 은의 가격이 똑같은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스퀘어시티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고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2년 내에 8만 불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10,000불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8만 불 그렇죠. 그렇죠. 올해 4월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해버렸죠. 8천만 원. 그리고 다시 10월에 또 돌파했고. 그러다 이제 다시 빠졌긴 했죠. 다시 빠지긴 했죠. 원래 그것도 다 썼죠. 원래 비트코인은 그 가격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심하다.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그렇지만 그 반감기가 이제 그 스퀘어시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반감기마다 10배씩 오른다. 반감기가 지나고 일정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 전후에서 그러니까 4년마다 10배니까 8년이면 100배, 12년이면 1000배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일 때 8천만 원 간다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8억 가고 80억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수학 모델에 의하면 근데 그 수학 모델이 뭐 물리학법 추정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추세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내가 10,000조 간다고 생각한 게 그때는 택도 없었지. 20조 때 500배 늘어난다. 근데 지금 이미 뭐 200, 300조 가까이 됐거든요. 그 1,000조까지 아니야. 3,000조가 됐지 지금. 그러니까 10,000조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요. 근데 가령 지금 각국 중앙 정부가
이제 자체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이제 또 나온다고 하고 또 다른 그 경쟁적인 그 암호화폐들이 있어서 과연 비트코인이 그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2016년 7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80%가 비트코인이었어요. 나머지가 뭐 이더리움, 기타, 뭐 도지코인, 시장 점유율. 지금은 이제 6대4로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그 점유율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도미넌스가 조금 떨어지겠죠. 도미넌스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장이니까, 대장주니까. 브랜드 네임이 최고고 여기 완전 탈중화돼 있잖아요. 주인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갈 거야. 일종의 기축통화로. 미국 달러화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나름대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엔지니어들 여기다 붙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하고 있고 디파이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비용도 싸지고. 그러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일종의 글로벌 단일 은행 시스템이다. 송금이 다 되니까 장부 기록되고 단일 은행이잖아. 근데 이더리움은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다. 글로벌 탈중화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막 그 코드 써갖고 계약하고 막 탈중화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확실한 우위가 있어요. 이건 돈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뭐 모든 계약과 모든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의 저는 가격 상승 폭은 이더리움이 좀 더 높을 거다. 현재 2021년 10월에 박 대표님의 말씀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 이제 8천만 원이거든요. 최고치가.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거 중간에 등락은 흔들리는 건 꽤 있겠지만 꾸준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둘 다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이더리움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좋은 게 많아요. 뭐 리플이라든지. 리플은 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혁신성이 없어. 그리고 너무 중앙화돼 있어요. 어떤 걸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게 카르다노. 거기는 혁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폴카닷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코인들을 서로 쉽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엄청 많이 올랐죠. 솔라나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런 혁신들이 있는 것들. 이미 뭐 많이 올랐죠. 어떤 분들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되면은 이더리움이 속도가 거의 훨씬 빨라질 거예요. 지금보다 100배 빨라질 거예요. 수수료가 100배 떨어질 거고. 근데 솔라나가 더 느려. 근데 솔라나처럼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비자보다 더 빠를 필요가 있고. 근데 이더리움에는 비자 카드보다 빠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나는 비자 카드보다 10배 빠르거든요. 지금. 그렇게까지 뭐 그 대신 탈중화가 잘 안 돼 있어. 솔라나가 충분하지가 않아. 반면에 이더리움은 얼마만에 탈중화가. 그건 정통이지 여기가. 그리고 이미 커뮤니티가 무지무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좋고 우리나라도 뭐 성공한 거 있잖아요. 테라루나. 그 잘하는 좋은 프로젝트고 뭐 카카오톡에서 하는 클레이튼도 좋은 프로젝트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글로벌하게도 들어오고 있고 국내도 훌륭한 작업. 이더리움은 디파이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이 디파이라는 게 대단해요. 뭐냐면은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잖아요. 탈중앙화 금융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은행 필요 없어.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 세계 하나의 컴퓨터에 수백 수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돈 빌리고 돈 빌려가 예금하고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 뭐 사무실 운영비 안 들어 은행원이 필요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정부가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내지도 않고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고 유지비용도 들지 않고 수수료는 기여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여하면은 돈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죠. 그러니까 잡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거래소는 그걸 이제 지금은 랜딩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디파이를 크게 두겠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다. 랜딩이니까. 랜딩이라는 게 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기능을 하는 거예요. 탈중앙화 은행 기능. 그다음에 이제 덱스라고 그래요.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지금이 양대산맥이에요. 디파이에서. 네. 은행 기능과 거래소 기능. 근데 거래소인데 이것도 이더리움 베이스에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 몇만 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갖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갖고 그게 집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없고 KYC도 없고 노여셀프 그러니까 본인 인증도 없고 뭐 사무실도 없고 규제 기관도 없고 아주 이상한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없으니까 그 시스템에 기여하는 사람이 이익이 많이 생겨요. 직원이나 주주가 안 가져가니까 거기 기여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은행을 블록체인이 대체하고 디파이가 증권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회사만 계속 교체하는 게 아니라 증권 거래소까지 교체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죠. 한국 거래소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장사하기가 힘든데 그런 세상이 곧 온다 말씀. 이미 왔어요. 예. 그거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어. 전 세계 1% 안 되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은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젊은이들이. 네. 근데 20대, 30대만 거 알지? 이제 40대죠. 잘 몰라. 저번에도 얼핏 그 개념은 또 소식은 간간히 보고 듣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좀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미 왔어요. 예. 그러면 그 앞으로 정말 그 미국의 NYSE 거래시장도 없어지고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 시장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 경쟁 관계. 경쟁 관계. 네. 근데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네. 그럼 각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을 규제할 방법이 없죠. 아니 규제하려면 예를 들어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되잖아. 사무실이 없는데. 직원도 없는데.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해서 중국인들 거래를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센트럴 거래소는 금지할 수 있죠. 네. 그럼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법인체도 있고 사장도 있으니까. 그럼 중국인들 인터넷 접근되는 분들은 중국 정부가 금지해도 다 지금 중국인들 다 그 암호화폐 지금 거래하고 다. 그러니까 덱스하고 랜딩 플랫폼이 중국이 엄청 강해졌어요. 정부가 그걸 센트럴 거래소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막 강해졌다니까. 그 중국인들이 돈을 엄청 버니까 덱스, 디파이에서. 그럼 중국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금지했다라고 하는 건 그 중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만 죽여버린 거지? 그렇지. 채굴을 못하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거래소 중앙거래소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네. 근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고. 네네.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덱스 거래하면 되지 뭐.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싱가포르나 딴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또 하면 돼요. 그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한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개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는 없네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메타버스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예, 참. 그 요번에 새로 쓰신 책을 또 국내 최초로 NFT로 그렇죠. 지금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NFT라는 건 이제 non-fungible token. 그렇죠. 그래갖고 복제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막 쪼갤 수 있고 뭐 1,800만 개가 돌아다니잖아요. 네. 똑같은 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지폐다 그러면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렇죠. 예. 근데 NFT라는 건 뭐냐면 무슨 디지털 사진이나 뭐 그림이 있다. 아니면 동영상이 있다. 근데 디지털 작품은 항상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이 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 딱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해시로 바꿔갖고 유일한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NFT. 그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유일한 원본이니까 디지털인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디지털 작품인데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근데 복제본이 없고 딱 요거만 있어. 한정판. 그렇죠. 뭐 10개만 있거나. 네네. 예를 들면 피카소 그림이 있는데 그건 하나잖아요. 네. 모나리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디지털로 찍어서 화나고 원본은 없다고 치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혹은 피카소가 이제 페인팅도 있지만 파나도 있잖아. 파나는 뭐 100장도 찍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밀리언 번호가 다르지만 각각 다르거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돈처럼 이렇게 가치가 똑같은 거는 이제 펀저블이라고 그러고 네. 개별이 다 다르다. 이건 넌 펀저블이라고. 네네. 그래서 NFT라고 하죠. 네. 그것도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넘버링에 대해서 꼬리표가 다 다르게 다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어떤 고유한 예술 작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억 몇십억 근데 막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시장이 형성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픈C라고 하는 게 이제 크고 우리나라 그 클레이튼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